저는 지난 영상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선 두 가지 수행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본래의 나의 자리에 머무르는 수행이고, 다른 하나는 내면의 두려움을 마주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 수행인 본래의 나에 머무르는 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영상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으니 조급함과 조바심을 내려놓고 가슴을 열고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행이란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나다움이란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입니다. 우리 머릿속엔 온종일 소음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대체 그 소음은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떠드는 녀석이 있다는 건 결국 듣는 녀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떠드는 녀석이 기억자아인 에고이고, 듣는 녀석이 바로 배경자아입니다. 수행이란 배경자아의 정체를 인식하고 그게 본래의 나, 참나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수행이란 에고를 없애거나 에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에고의 자리에서 배경자아의 자리로 천천히 이동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에고가 참나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경자아는 순수의식입니다. 다른 말로 순수한 알아차림입니다. 에고는 생존을 위해 생겨난 시스템입니다. 외부 세계의 위협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생겨난 기능이기에 에고는 두려움을 토대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에고는 오직 외부 세계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에고가 유일한 나라고 믿고 에고의식과만 동일시된 채로 살아가면 갈수록 편도체가 예민해져 정신과 육체 모두 점점 불건강해지고 갈수록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에고는 개체의식입니다. 이 몸이 나라고 인식하는 개체의식입니다. 나와 남을 구분하는 개별의식입니다. 그래서 에고는 나의 내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외부 세계에 대항해 생존하기 위해선 나와 남을 구분짓는 경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몸의 생존을 위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에고는 나의 내부를 관찰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외부 세계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외부 세계에 대항해 생존하기 위해 나의 내부를 관찰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외부의 위협만을 감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고의 시선은 늘 외부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몸의 내부를 알아차리는 역할은 에고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 눈으로 밖을 바라보는 동시에 나의 생각 또는 나의 호흡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외부와 내부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외부와 내부를 동시에 관찰하는 순간 나의 경계는 몸 밖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 몸이 곧 나라고 믿는 에고의식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의 경계가 몸 밖을 벗어나 무경계 상태가 되면 아무런 의도 없는 순수한 알아차림의 상태가 됩니다. 의도를 가진 행동 모드가 아닌 아무 의도 없는 존재 모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뇌에는 DMN이라고 하는 뇌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됩니다. DMN은 마음 근력의 핵심 내 영역인 MPFC 영역과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배경자아의 상태일 때 우리 뇌는 강력한 전전두피질 활성화가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수행이 어려운 이유는 배경자아는 우리의 오감인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경자아를 말로 표현하는 게 어렵고 머리로 이해하려면 난해한 개념처럼 느껴집니다. 노자가 도를 도라고 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라고 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배경자아는 오감을 토대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수한 알아차림이고 순수한 고요함입니다. 소음이 사라지면 자연스레 고요함이 드러나듯 배경자아 역시 에고가 사라지면 자연스레 드러나는 개념입니다. 소음이 있어도 고요함은 늘 배경으로 존재합니다. 소음이 있어도 고요함은 사라지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존재합니다. 에고가 있어도 배경자아는 늘 배경으로 존재합니다. 에고가 있어도 배경자아는 사라지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외부만을 응시하며 살기에 배경자아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배경자아로서 존재한다는 건
아무런 의도 없는 순수한 알아차림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의도를 갖고 있는 행동 모드가 아닌 아무런 의도 없는 존재 모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도가 없다는 건 힘을 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에고는 언제나 위기 모드와 생존 모드, 행동 모드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에고에 강하게 동일시된 채로 대부분의 현대인 늘 힘을 주고 살아가기에 늘 피곤합니다. 늘 위협에 대항하는 몸 상태로 살아가기에 대부분 예민하고 쉽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의도 없이 존재 모드로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은 늘 에너지와 활력이 넘칩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현재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어떤 어른들보다 창의적입니다. 뇌의 네트워크는 크게 DMN, CEN, SN이 있습니다. 이 중 창의력을 담당하는 게 바로 DMN입니다. DMN 활성화 상태라는 건 결국 의도와 집념을 갖고 애쓰는 상태가 아닌 가장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은 불굴의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이 삶이 놀이터인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수행이란 에고에서 벗어나 참나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에고는 나와 남을 구분하는 개체의식입니다. 배경자아는 나와 남의 구분이 없는 전체의식입니다.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의식이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자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자아를 하나의 자아로 생각하여 나의 배경자아와 너의 배경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배경자아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감으로 체험될 수 없는 순수한 알아차림은 당연히 내 것과 너의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조한 교수님께서 배경자아에 자아라는 이름을 붙인 건 개념상의 구분을 위해서일 뿐입니다. 배경자아의 핵심은 배경이지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남의 구분이 없다는 건 결국 이 삶이 본질적으로 무아임을 의미합니다. 나와 남의 구분이 없다는 건 이 우주가 곧 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접근은 곧 에고의 극대화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나와 남의 구분이 없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그냥 삶이 삶으로 우주가 우주로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에고라는 개체의식에서 벗어나 배경자아라는 전체의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머리나 오감이 아닌 가슴으로 무아를 체득해야 합니다. 이 삶이 무아구나. 가 깨달음으로 확 다가와야 합니다. 사실 이 삶이 하나의 대본, 짜여진 각본대로 흘러가는 하나의 연극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체적인 선택이란 사실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게 삶의 뜻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체적인 선택이란 없다라는 이야기가 머리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의구심을 해소하는 과정을 거쳤기에 지금 일어나는 반발심을 너무나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리와 진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강아지와 토끼, 사자와 얼룩말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주체적인 선택이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어는 곧 세계를 규정합니다.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는 실제로 우울증 환자가 없다고 합니다. 또 언어는 사회적 규약입니다. 나만 사용하는 말은 언어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언어를 토대로 사고합니다. 언어를 토대로 사고한다는 건 그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의 영향에서 벗어난 사고는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한 온전한 주체적 사고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지금 이 자리로 온 것 역시 나의 주체적 의지 덕분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사지 멀쩡하게 존재하기 위해선 어제도 그저께도 엊그저께도 나에게 교통사고를 비롯한 그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제도 그저께도 엊그저께도 누군가는 교통사고를 당했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건 분명 내 의지와 무관한 사고입니다. 또 내 부모님이 함께 보냈던 수많은 시간들 중 딱 어느 한 계기 때문에 부모님이 헤어지게 됐거나 어머니가 임신을 하지 않았다면 혹은 다른 날 임신을 하셨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너무 당연하게도 나는 태어날 시대와 국가, 집안과 부모님을 선택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건 셀 수 없이 많은 극악무도한 확률이 중첩돼야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이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음에도 그래도 태어난 이후에는 삶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실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과거에 그러한 의구심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사는 게 인간에게 정말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면 더 간절해지고 더 목표에 집착하고 더 나에게 엄격해질수록 어째서 내 편도체는 점점 활성화되고 내 정신과 육체는 어째서 점점 불건강해질까요? 그리고 어째서 힘을 빼면 뺄수록 의도와 집착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며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이 증가하고 차분함과 평정심을 더 잘 유지하게 될까요? 어째서 모든 깨달은 이들은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힘을 뺄수록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진다고 이야기할까요? 수행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이러한 삶의 역설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게 그동안 에고로서 내가 살아온 방식과 정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한평생을 더 간절해지고 더 목표에 집착해야 성공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살았는데 그 반대로 살아가려 하니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삶을 늘 나와 남으로 구분한 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 개념은 당연히 내 것과 남의 것이라는 개념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평생을 내 것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개체로서의 나가 사라지면 나는 이 삶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개체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 삶을 하나의 중심점을 찍고 바라보며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나와 남, 그리고 내 것과 남의 것으로 구분되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개체의식에서 벗어난다는 건 이 나라는 중심점을 지운 채로 삶을 바라본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나라는 점을 지우면 너라는 점이 사라집니다. 나의 것이라는 점과 너의 것이라는 점도 사라집니다. 삶을 분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라는 점을 지우면 그냥 이 우주, 이 삶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와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긍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배경자아로서 산다는 건 삶을 신뢰하며 긍정하며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체적인 선택은 없다 라는 말은 운명론을 주장하며 나를 방치하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아무런 의도와 동기도 갖지 말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의학 관점에서 아무런 동기가 없는 상태는 뇌가 불건강한 상태인 무동기증을 의미합니다. 수행은 무동기증 상태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저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되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아도 거기에 저항하지 말고 언제나 삶에 더 큰 뜻이 있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도 그건 수많은 운이 따라준 덕인이 삶에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 감사와 수용은 아주 강력한 전전두피질 활성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에고가 강한 사람들은 삶의 감사와 수용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성과를 내면 그저 자신이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할 뿐입니다. 잘 되면 내가 잘났기 때문이고 못하면 남들이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인드는 결국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전부 떠나가게 합니다. 삶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삶의 흐름에 언제나 내 의지보다 더 큰 어떤 힘이 작용한다는 걸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수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언제나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기 위해선 에고로서의 집착을 내려놔야 합니다. 언제나 삶에 더 큰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삶을 방치하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그저 삶에 대한 믿음일 뿐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와 테넷에는 벌어질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테넷에선 더 구체적으로 일어난 일은 일어난 거다 라는 말은 세상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 거지 방관하려는 핑계가 아니야 라는 대사까지 나오죠. 개인적으로 확신하건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수행을 통해 깨달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행에선 모든 게 낯설고 생생한 자극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한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처벌과 보상보다 낯설고 생생한 자극에 반응하고 움직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아무리 큰 보상이어도 그 보상을 받는 게 너무 뻔하고 당연하게 느껴지면 우리는 그 보상을 위해 움직이지 않고, 그 자극이 아주 큰 보상은 아닐지라도 심지어 처벌에 가까운 자극일지라도 새롭고 신선해 보이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고라는 개체의식에서 벗어나 배경자아라는 전체의식으로 자리하게 되면 이 우주는 있는 그대로 완전합니다. 라고 이 삶을 신뢰하고 긍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자리의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음미할 수 있게 됩니다. 익숙한 환경에서도 지금 이 순간을 낯설고 생생하게 보기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결국 삶의 속성이 변화함을 의미합니다. 늘 마음의 여유 없이 계속 달리기만 해야 했던 끝없는 경주였던 삶이 그저 지금 이 순간을 편안하고 생생하게 음미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이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결국 이 삶이 더 이상 공허한 지옥이 아닌 여행이자 놀이터가 됨을 의미합니다. 배경자아를 알아차리기 위해선 계속해서 가슴을 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에고는 두려움을 토대로 생존을 위해 활동하기에 집착하는 것도 많고, 삶이 조금만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쉽게 불평불만하며 분노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삶을 향해 가슴을 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모든 분노는 두려움이다. 나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이다. 라는 문장을 되새기며 삶을 향해 가슴을 열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삶이 흘러가길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삶의 뜻대로 내가 나타나고 있음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반복될수록 나는 이 삶을 편안하고 평온하게 음미할 수 있고, 분노하게 되는 일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나를 바꾸기 위해선 환경을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균적인 수준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 새로운 습관을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에고의식과 강하게 동일시가 이뤄진 사람들은 환경을 바꿔도 이전에 갖고 있는 부정적 패턴과 습관이 다시 금방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에고의식과 강하게 동일시가 이뤄졌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기존에 갖고 있는 습관과 패턴이 강하게 고착화되어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남들보다 훨씬 예민한 편도체를 갖고 있어 그만큼 쉽게 두려워하고 분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환경을 백날 바꿔도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개체의식인 에고의식에서 벗어나 전체의식인 배경자아, 참나의식으로 나아가야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알아차림 상태인 참나의식 상태에 있다는 건 과거와 무관한 존재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에고는 일화기억의 집적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 경험의 집합체입니다. 하지만 배경자아는 이것들과 무관한 순수 의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향해 가슴이 온전히 열려 있으면 새롭게 나를 쌓아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에고에서 벗어난다는 건 과거의 시간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어렵게 표현했지만 간단히 말하면 에고에서 벗어날수록 무의식적인 시간이 줄어들고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면 새로운 장소로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이 삶을 낯설고 생생하게 바라보고 음미하며 여행처럼 살아갈 수 있고, 과거의 나와는 무관하게 새롭게 나를 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고로 살지 않고 참나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의식적으로 살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쉽지 않았을 텐데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경자아로 산다는 건 무아지경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손쉽게 집중과 몰입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고,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며 나를 채우기 위해 아등바등 사는 삶이 아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여행처럼 지금 이 순간을 생생하게 음미하는 삶입니다. 명료하게 깨어있는 의식 상태로 순간순간 원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공감 능력과 차분함을 얻게 되는 삶입니다.
배경자아로 살기 위해선 에고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에고의식에서 벗어나면 자연스레 배경자아가 드러납니다. 배경자아는 순수한 알아차림입니다. 배경자아는 고요함이고 텅 빈 공간입니다. 배경자아야말로 진정한 나, 본래의 나입니다. 그래서 참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고 안에 갇힌 채로 나다움을 찾겠다고 아등바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에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늘 혼란만이 가중될 뿐 죽었다 깨어나도 나다움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외부적 조건, 물질적 조건들로 구성된 과거 기억들로 규정된 나는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에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에고도 분명 나입니다. 다만 에고만이 유일한 나라는 착각에서 깨어나 본래의 나를 알아차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삶이 공허한 지옥이 되지 않고 편안한 여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도끼가 아닌 생기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이 삶이 끝없는 경쟁과 경주가 아닌 여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공허함만을 낳는 물질적 쾌락의 중독에서 벗어나 진짜 가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고라는 개체의식에서 벗어나 참나라는 전체의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의식은 온 우주가 곧 나다, 가 아닌 사실 나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아를 의미합니다. 굳이 정확히 표현하자면 진정한 나는 우주라는 영화 속 등장인물이 아닌 그 영화를 지켜보고 있는 관객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영화 안에는 내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와 무관하게 늘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에고에서 벗어나 배경자아로 살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몸을 깨우는 연습.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몸을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정신이 깨어있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또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뇌가 퇴화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행제 1원칙은 몸을 많이 움직인다 입니다.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쉬지 않고 움직이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습관적으로 누워서 핸드폰만 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쉬더라도 바른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쉬고 가급적 하루 중 10분이라도 격렬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달리기나 줄넘기를 하는 건 하루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시간 할애하지 않아도 좋으니 아침에 일어나서 딱 10분만 운동을 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늘 피곤하기만 했던 출근길이 훨씬 생생하게 그리고 낯설게 보이고 활력이 넘치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 전자기기와 최대한 멀어지시길 바랍니다. 전자기기는 전전두피질 기능을 약화시켜 편도체를 쉽게 활성화시킵니다. 다시 말해 마음 근력을 약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3가지 도구를 추천드립니다. 하나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던 휴대폰 감옥입니다. 저는 밤 10시에 매일 휴대폰 감옥에 폰을 넣고 잠에 잡니다. 두 번째는 타이머입니다. 운동이나 명상을 할 때 휴대폰 타이머를 쓰면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별도 타이머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플 잠금 어플입니다. 매일 내가 정한 시간대에 특정 어플을 잠그는 어플을 사용하면 휴대폰 절제에 상당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하나의 캐릭터로 관찰하는 연습. 일상생활에서 외부만 응시하지 말고 나를 동시에 응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제3자의 시선에서 나를 관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신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고 카메라가 나라는 캐릭터를 촬영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다만 시선을 외부에만 두지 않고 나라는 에고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경계가 몸을 벗어나며 에고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에고로서의 나를 포함해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면 지금 이 순간이 갑자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수행에서는 그걸 현재에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현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행에선 모든 게 낯설고 생생하게 보이는 이유가 에고가 잠잠해지기 때문입니다. 에고가 잠잠해지면 자연스레 배경자아가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낯설고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일상에서도 나를 관찰하는 연습을 하면 여행을 가지 않고도 지금 이 순간이 여행지처럼 생생하고 낯설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여행지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바라보기 위해선 나의 의식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에고는 늘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편협한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며 분별하고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경자아의 자리에선 그저 지금 이 자리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머리로 분별하지 않고 가슴으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음미할 수 있게 됩니다. 설령 그게 감정적, 육체적 고통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3.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경험하기. 고통이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느끼는 나를 바라보며 생생하게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 고통을 생생하게 경험하면 오히려 생각보다 견딜만 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건 마치 찬물 샤워와 같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샤워를 마칠 때 가장 차가운 물을 틀어 머리와 몸에 약 10초 정도 뿌립니다. 겨울에는 얼음물 수준으로 물이 차가워지지만 이제는 익숙해져 아무렇지 않게 슥슥 뿌리며 샤워를 마무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생생하게 경험하기 위해선 어떤 순간에도 지금 여기에 가슴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에고로 오랜 시간을 살아온 우리는 고통이 느껴지는 순간 바로 가슴을 닫아왔습니다. 그리고 온갖 불평 불만을 쏟아내며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와 고통을 스스로 받아왔죠. 하지만 어떤 감정도 온전히 경험하겠다는 마음으로 늘 가슴을 여는 연습을 하면 오히려 그 고통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고통을 온전히 경험하는 게 두렵다면 찬물 샤워로 수행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해도 괜찮으니 샤워를 끝마칠 때 딱 10초만 가장 차가운 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뿌리는 겁니다. 처음엔 헉 소리가 날 정도로 놀랄 수 있지만 2주 정도가 지나면 아주 익숙하게 찬물로 샤워를 마무리하게 되실 겁니다. 찬물 샤워에 익숙해지면 일상을 보내다 고통이 느껴질 때 그래봤자 이것도 찬물 샤워다 라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그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IMTV 채널을 운영하는 화이트래빗님은 수행은 고양이만큼 아프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양이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다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오늘 캣타워에서 삼박하게 놀려고 했는데 매우 짜증나는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분노와 짜증으로 인한 소음들로 10만큼 아파하고 지나갈 일을 20, 30, 40 아파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결국 수행을 한다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행을 잘하면 딱 고양이만큼 아플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고통마저 저항하지 말고 생생하게 경험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굳이 안 겪어도 될 고통을 찾아다니며 겪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만 그렇게 수행을 해나가면 되고 당연히 겪지 않아도 될 고통들은 겪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수행의 핵심은 현실을 향해 가슴을 닫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찬물 샤워는 고통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생각만큼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연습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행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샤워를 마무리할 때 딱 10초만 찬물 샤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슴을 열면 그토록 두려웠던 일이 생각보다 별게 아님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분노 알아차리기. 분노를 그대로 상대에게 표출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분노는 두려움이다 라는 사실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 두려움 찾기 게임을 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분노와 불평, 불만이 올라올 때마다 이건 두려움이다 라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남에게 화 한 번 내지 말고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집착은 수행을 방해합니다. 다만 내 분노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조용히 관찰하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 몸을 통해
분노를 다스리는 연습을 함으로써 과거였다면 감정적으로 대처했을 그 문제를 차분하고 현명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연습을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선 결국 내 의식이 생생하고 명료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두려움이다 하고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행은 절대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는 마음으로 해선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분노는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이 몇 번이고 올라와도 느껴져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계속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온전히 경험하겠다는 마음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분노와 두려움을 생생하게 경험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과거에는 정말 겪고 싶지 않았던 사건들이 이제는 나에게 별 타격을 주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 일이 벌어져도 더 이상 편도체가 활성화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 삶을 향해 가슴을 여는 연습. 가슴을 연다는 건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아도, 그 일의 결과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다 삶의 뜻이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집착을 내려놔야만 가능합니다. 무언가에 집착하는 사람은 수용의 자세를 절대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하지만 집착을 내려놓는 건 어렵습니다. 애당초 내가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내려놓는 게 두렵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삶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집착을 내려놓고 삶을 향해 계속해서 가슴을 여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6.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연습. 어쩌면 이 연습이 6가지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연습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법을 잊은 채 너무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행동 모드에서 벗어나 존재 모드로 사는 법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습니다. 하루 중 반드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그 시간을 잘 보내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빠르게 명상을 잘 하게 되실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명상은 본래 나의 자리에 머무르는 연습이자 수행입니다. 본래의 나인 배경자아로 존재한다는 건 아무 의도 없는 존재 모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몸도 마음도 휴식을 취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이 지금 여러분은 하루 중 몇 분이나 되시나요? 명상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명상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휴식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공간 안에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몸과 마음을 완전히 이완시킨 채 모든 의도를 내려놓은 채 온전한 휴식을 취하는 상태가 바로 명상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명상한다라고 생각하면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자꾸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존재 모드로 있지 못하고 행동 모드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지 않거나 상념이 막 올라오면 명상이 잘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막 짜증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명상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쉰다고 생각하고 싶은 20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한 마음 상태여야 명상이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단 반드시 지켜야 할 건 그 시간만큼은 반드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를 관찰하기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핸드폰은 명상에 매우 방해가 되기에 별도로 타이머를 사서 그 시간을 꾸준히 갖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시간 역시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들이 생생하게 보이고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며 현존의 상태를 잘 유지한다면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맑은 상태가 된다면 더 좋겠지만 여러 상념이 올라와도 그것을 없애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상념 또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념을 없애려는 의도를 갖는 순간 그 상념이 훨씬 많이 올라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북극곰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면 더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냥 상념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놔두고 머리가 맑은 상태가 잘 유지되면 그 상태로 놔두면 됩니다. 그렇게 아무 의도 없이 나의 내부와 외부를 바라보는 상태가 바로 순수한 알아차림 상태인 배경자아 상태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삶 따로 수행 따로의 수행은 제대로 된 수행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명상을 하는 동안에만 마음이 평온하고 일상생활에서 계속 쉽게 분노하고 짜증내고 불평불만한다면 당연히 그건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수행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일상의 시간을 이전보다 더 잘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예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유연하게 처리하지 못했던 부정적 감정들을 더 평온하고 차분하고 현명하게 처리해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수행의 시간과 일상의 시간이 구분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하루 종일 수행을 한다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행마저 내려놓고 쉬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수행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를 알아차리고 온전한 휴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전한 휴식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수행의 본질이었지 를 다시 깨닫고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에고에서 벗어나 참나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 머무를수록 내 편도체는 점점 안정되고 전전두피질은 점점 강화될 것입니다. 부정적 내면 소통은 갈수록 줄어들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도 줄어들어 점점 내 삶은 가볍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저 끝없는 경주로만 느껴졌던 공허하기 짝이 없었던 이 삶이 편안한 여행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최근 내 한 달의 시간이, 한 주의 시간이 조건과 상관없이 평온한 시간이 늘어났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결국 수행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서 첫 번째 수행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배경자아란 무엇인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